지역부의 이석윤 교수님, 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네, 이번 패널 토론 세션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정보보호대학원의 권원영 교수님께서 저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토론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가 좀 좁아서 많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원래 안내드린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었고, 또 국회의원께서 주관해 주시는 걸로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제도 관련 사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랬는데, 해당하는 담당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할 수 없이 행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이미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장소를 국회에서 강남으로 옮기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오시면 이제 공공부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참석하시는데요. 저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 다음에 다시 모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다 표시가 됐는데도 참석하시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이 뭐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만나러 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조직 내부에서 일하고 또 국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국민들을 여기에 봉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 행사를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승주 교수님께서는 매우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입니까? 거기가? 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준비하신 보안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망분리 정책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그때는 맞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면 금융 서비스도 변화하고 금융 서비스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맞춰서 제대로 된 보안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문제는 모두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망분리 규정, 그것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보안에 있어서의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패널 선생님들께 그런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10분 정도씩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듣고 그 후에 같이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길어지더라도 5시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참석하신 플로어의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리겠고요. 순서는 이 순서지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대로 먼저 이제 산업 부문에서 실제로 핀테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신용석 비바 리퍼블리카의 CISO 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근주 핀테크 산업협회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윤 교수님 순서대로 10분씩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용석 이주다. 지금 토스라는 서비스 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CISO 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 또 사목자님 옆에 나와 계신데 그 핀테크 산업협회에서도 CISO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망불리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견은 제 의견에 보태서 그 회원사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다 짐작하시는 대로 저는 이제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 망분리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십사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문제 제기를 건의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제 토론 그 발표 자료에는 망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10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금융당국 정부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 전에 이제 앉아서 발제하시는 김성주 교수님의 발제도 내용도 듣고 이석윤 교수님의 발제문도 읽어보고 하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또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인력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조건에서 정부에서는 해킹 사고를 어떻게 막고 우리 국민들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단 망분리가 나왔기 때문에 망분리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 자체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발제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좀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실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재용경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이 이제 같이 주최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토론회 여기 발제문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은 해킹 사고만 터지면은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그 우리 정부 그 공무원들 감독 당국을 불러서 야단을 치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면은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노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은 바로 입법, 법률을 개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더 높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독당국,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자꾸 야단치고 호통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그 결과물은 정부 당국에서는 대상이 되는 저희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서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크게 한번 바꿔주는 차원에서 먼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망분리의 그 개정 방향이 논의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영국항공이 그 GDPR 위반으로 작년에 일어난 해킹 사고로 2,700억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많이 맞은 과징금의 액수가 4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영국 항공사가 그 전에 매출의 1.5%를 해킹 사고, 50만 명의 해킹 유출 사고로 그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6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추경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한 기업에게 이렇게 부과할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유럽과 미국에서 점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이건 전자금융거래법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건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를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부분의 그 매출액의 3%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고의 과징금 액수가 45억 원에 불과할 정도다. 사실 이 부분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높여줘야만 기업들의 책임 있는 노력, 보안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뒤따르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큰 틀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보안 통제 방법 면에서는 기업의 자율로 조금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 보안을 통제하는 방법에서 인터넷을 어느 수준까지 차단을 해야 되는가, 에어갭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망분리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이 각각 처한 현실에 맞게 그 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허용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책임을 더 확실하게 묻는 방법, 이것을 우선 큰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이제 그 문제점을 조금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10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IT 기업의 본성하고 완전히 좀 배치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속성상 IT 기업으로서의 속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망분리의 규제에 조금 굉장히 그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차단되는 가운데서 많은 고통들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개발을 하기 위한 툴로서 그 툴을 사용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가운데 개발 툴을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개발 툴을 업데이트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실제 개발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업데이트도 좀 백신 회사마다 다릅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업데이트 주기를 점점 가져가고 있는데 그 빠른 업데이트 주기조차도 인터넷에 차단되면서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업데이트 주기보다 훨씬 더 뒤쳐져서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금융 분야 왠지 내가 개발하는 데는 좀 적성이 안 맞아, 환경이 안 맞아. 그래서 있던 개발자들로 떠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좋은 개발자들이 금융 분야의 핀테크에 좀 모셔오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이점들은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IT 기술이 도입된다면 보안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보안의 위험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보안 투자를 더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이 망분리와 연결돼서 원격 근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 규정에서는 비상시에는 하게끔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상시가 아님에도 연결이 되었다 하는 지적들을 많은 기업들에서 받고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업무 생산성이 저하인데 사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묻고 다니면은 많은 경우에 70%까지 업무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사람도 봤고요. 대략적으로 한 50%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핀테크 기업에서 그 고용 창출의 효과가 더 있겠네요. 지금 있는 인원보다 2배를 뽑아야지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2배 인원을 그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실 핀테크 기업의 존망이 위태롭기 때문에 결국 그 있던 그 일자리마저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 업무 생산성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역시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현재 제가 그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25명 규모의 이제 스타트업으로서는 약간 큰 규모입니다만은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제15조 1항 제3호와 제5호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철저한 아주 완벽한 망분리를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그 비용을 5억 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 더 작은 규모에서 그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아까 김선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망연계 솔루션조차도 5천만 원 이상 한 1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위험평가에 근거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보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는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2천 몇백억에 해당되는 뭐 이런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그 감독 규정에서 그 최소한으로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면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은 이런 그 현상까지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예방에만 이제 치중하면서 그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보다는 아까 김승주 교수 발제에 나왔듯이 예방에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해서 큰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유출되는 사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악성 코드의 감염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대형 그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보안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 부분을 너무 차단 위주로 나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망분리로 인해서 보안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다들 이제 공감하는 바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망분리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망분리가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수준의 또 망분리도 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망법 수준의 망분리를 적용한 곳에서조차도 보안 사고가 현격하게 감소했다면은 이 망분리의 그 완화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수준으로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하나의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그동안 보안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회사 이름을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면서는 다 망분리 위반으로 지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핀테크 기업, IT 기업들은 보안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해야 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단말기를 엄격하게 망분리로서 관리하는 정보통신망법 수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의 망분리 규정도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때는 확실하게 쳐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신용석 CISO님께서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신데 그리고 들으면 더 재미난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언론에서 오신 분들은 사례를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끝나고 인터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주 사단법인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회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고 핀테크 업권이 이 망분리 규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 망분리 규제 완화가 스타트업 중심인 핀테크 산업에서 혹시 기존 금융권과는 달리 핀테크 쪽은 좀 예외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금융사 똑같이 적용하되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금융사들은 망분리 규제에 대한 나름의 뭐 의견들이 있죠.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의견들을 못 내놓고 있어요. 금융사이기 때문에 직접 감독당국의 이제 통제도 받고 하니까 그분을 이야기할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개발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핀테크 국권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나름의 책임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비난이 있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신용석 이사님
비롯한 핀테크 업권의 그 보안 담당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원실에 이런 제안도 하고 결국 그런 결과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규모가 작거나 스타트업 중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뭐 완화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망블리 규제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례 없는 케이스를 적용하는 이런 좀 상황에 안 맞는 것들을 뭔가 좀 변화를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기회를 잡아서 물꼬를 좀 변화의 물꼬를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좀 아시겠지만 한번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망블리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간단하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기능 감독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5호죠. 3호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무선 통신망을 포함한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논리적 망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런 환경 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 처리 시스템과 해당 정보 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물리적 망분리를 이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규정은 2013년 3월 20일과 6월 25일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감독 규정에는 2013년 12월 3일에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어지간한 이제 은행들이 그렇죠. 은행에 가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2대입니다. 물리적 망분리를 일반 직원들도 하는데요. 은행의 케이스, 은행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은행은 이제 사무실에 컴퓨터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선이 이제 2가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업무용 PC에서 업무 관련 정보를 외부로 빼내려면은 직원들 2~3명 정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옮기고 그것을 이제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업무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빼낼 수 없느냐? 사진을 찍어버리죠. 그냥 아예 화면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외부와 공유해야 될 때 이제 그렇게 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정보를 빼낼 뭐 범죄 행위를 할 직원들은 없는 거고요. 그냥 편의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뭐 더블로 늘어나서 뭐 핀테크 업권의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를 옆으로 옮기는 작업이 워낙 번거로우니까 사진도 찍고 하는 편법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으면 물리적 아니라 논리적, 물리적 뭐 어떤 망보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오픈 서베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망블리 규제 이슈에 대한 업권의 관심이 어떤지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에 이제 44개 회원사가 답변을 했고요. 88.6%가 망블리가 좀 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11.4%는 유지하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유지하자는 의견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실제 은행에 보안 담당하고 계시는 CISO 분들은 망블리 완화가 되는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잔다. 지금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데 이걸 이렇게 완화시켜서 보안 담당자들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답변이 아닐까 하고요. 망블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이 망블리를 함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보다는 이제 업무 생산성의 저하가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 저하 부분 때문에 망블리는 좀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답변들을 주셨고요. 특히 또 제3호인 이 논리적 망블리와 이 5호인 물리적 망블리 이 2개 조항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이제 변화가 좀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
예, 제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가 적은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책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아마 책 그 해당 페이지를 아마 여기 오신 분에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3호인 그 논리적 망분리 부분에 좀 변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 부분은 업무 생산성 저하에 더 이제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5호보다는 이제 3호 쪽의 개정이 좀 더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호에서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이 해당 업무가 적용이 되는지 명확치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마구잡이로 이제 망을 이제 막 차단시키는 거죠. 실제 차단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답변들을 하시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말씀하시기를 실제 필요하다면 특정 분야에서 금융회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실제 그 신용카드 업계의 민간 표준으로 자리 잡은 PCI DSS 인증을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12개사가 획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은행이나 증권 같은 이제 대형 금융사보다 더 많이 PCI DSS 보안 인증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상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니까 혹시나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안 체계를 갖추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망분리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비용 부분 당연히 크지만 신뢰도 부분에서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핀테크 기업들은 이러저러한 부분들 다 떠나서 금융사 같은 대형사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는 부분들 이제는 망분리도 규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첨단 기법들이 보안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업무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는 감독 규정도 현실에 맞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는 시간 지켜주시는 게 제일 감사한 느낌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망분리 정책에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대놓고 아버지라고 그래도 되나? 아니면 뭐 숨은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서울대학교로 오시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 망분리 보안 정책을 최초 설계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이석윤 교수님께서 망분리 정책에 대해서 좀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이석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금융당국에서 토론을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왜 그랬냐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망분리 정책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가 제시를 하고자 나왔는데 두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좀 얘기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가 얘기한 것 반대로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뭐 두 분도 빠졌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 망분리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사이버 안전 체계가 수립되고 나서 해킹 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은 2009년도에 발생한 7대 정부가 범정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앙행정기관부터 망을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단계적으로 망분리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망분리 정책은 시도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77 디도스 있고 나서 2011년도에 3, 4 디도스가 터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은행 한 40개 기관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한 820여 대 PC가 그때 파괴가 됐고요. 한 달 뒤에 4월 12일 날 용역 전산망 내부망이 해킹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이제 금융위가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정부하고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전 금융기관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무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320 사이버 테러가 터집니다. 그래서 3개의 언론사하고 3개의 은행이 이제 내부 망이 다 뚫려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받냐. 한 PC, 내부 서버, ATM기에서 한 48,000여 대가 손상을 입습니다. 커다란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15조, 지금 말씀드린 3호, 4호, 5호가, 3, 4호가 개정되고 5호가 신설이 됩니다. 어떻게 방향이 바뀌냐? 내부 업무망을 인터넷과 분리 차단하고 중지하고, 이게 3호였고요. 5호에서는 전산실내 정보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강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좀 돌아보면요.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부 당국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뭘 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항상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 당시에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국가기관에서 파이어월, IDS,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금융사의 허술한 보안 의식이나 그 당시에 보안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망분리 정책이 어쩔 수 없는 보안 대책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의 입장에서 들어갈 때 다리가 끊어진 곳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민간기관의 기사에서 발표한 해킹 사고 건수를 보면 좀 이게 꼭 망분리라고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기사가 2005년도에 그 발표한 민간 해킹 피해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33,600건, 2006년도에 26,800건, 2007년도에 21,700건, 2017년도에 13,300건, 2018년도에 14,700여 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물리적 망분리 정책이 지금 김승주 교수가 앞에서 얘기했던 제4차 산업시대의 초연결 사회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맥으로 해가지고 사람과 사물과 사물,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환경이 망분리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새로운 핀테크에서 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장 금융기록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통신정보, 데이터,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비금융권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신용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통신 데이터와 제2금융권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금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적정한 중금리의 대출 상품을 뭐 기획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금융기관들, 보험사와 은행 등 증권사, 여러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결합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물론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히 PC나 서버가 지금 깨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사실 그 크리스 로버츠라는 미국의 보안 전문가가 비행기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취약점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 항공권을 제어한다든가. 또 김승규 교수가 방금 얘기했던 심박 조절기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8,600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이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전에 보안 사고보다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사회에서 우리만 홀로 무인도에서 갈라파고스 섬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도 보호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정보 시스템에 맞는 그 등급에 맞는 다중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옷이라고 그러고 시스템을 옷장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금 금융사에서 처음에 시스템이 구축될 때 그때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구축이 됐고 나중에 업무 요구에 따라서 확대가 됐습니다. 즉 처음부터 옷장의 옷들이 가치별로 이렇게 분류돼서 저장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고 그래서 중요한 옷과 중요하지 않은 옷들이 다 섞여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이 금융 데이터에 대한 가치별로, 중요도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금융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우리나라의 정책의 변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수 교수의 제안대로 금융회사들이 기밀 데이터와 일반 제로 데이터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김승주 교수가 쉽게 설명해서 하기 위해서 단순화를 시켰는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기밀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가봐야 국가기밀이 거의 없고요. 주로 개인정보들, 민감한 SBU, Sensitive but Unclassified but Sensitive, 민감한 중요 데이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가치별로 분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가장 낮은 등급의 가치를 갖는 데이터를 소통할 수 있는 망부터 인터넷과 연결되는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금융당국에서도 부담을 적게 갖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작업이 꼭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90년대 말 후반부에 전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자료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국가 전산보안업무 기본 지침안에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등급을 달리 갖는 그런 조항을 마련을 했었는데 단계 조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후반만 해도 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정보하기도 바쁘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완하기도 바쁜데 무슨 데이터를, 이 많은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 현실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 지침에 한 3개 등급으로 전산자료 비밀은 제외하고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첨부자료에, 부침자료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 기관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해달라 하고 공부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금융업무 특성상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암호 기술이 현재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자, 저장된 상태에서 암호화를 해서 그냥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커로부터 데이터가 유출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편물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주고 서버에 다시 암호화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그냥 연산을 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완전 동영암호 기술을 활용한 크립토그래픽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가 나올 거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금융회사들이 머리를 아파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DP 같은 차등정보보호 기술 같은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수요를 할 수 있는 데가 금융권이고, 금융회사에서 이런 첨단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민간하고 공공하고 데이터 호환을 위해서 민간에서 개발하는 우수한 암호 기술을 도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승기 교수가 발표에서 본 것처럼 정부의 그 비밀 데이터들은 정부가 만든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아이디아 같은 거는 공개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왜 AES를 바로 도입을 못했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기관용으로 VoIP를 도입할 때 미국 측에서 AES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제시가 됐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 암호는 지금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기업에서 AES를 활용한 제품들은 그냥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AES. 그래서 국내 민간 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암호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제 표준에서 바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백도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리스트가 표준어로 채택한 타원 곡선에 사용되는 난수 발생기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듀얼리시 DRBG라는 난수 발생기 암호 알고리즘인데, 여기에 스노든이 폭로가 되기까지 7년 동안 무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노든이 폭로하면서 백도가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철회하는 백도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암호가 사용되는 정책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 금융당국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은행이나 카드사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전자금융업자들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나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근데 지금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해킹 기술로는 그 지침은 최소한의 보안 대책이에요. 사실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떠한 기술로서 사용을 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지침에. 그러면 실제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는 자기들이
더 훌륭한 기술을 찾고 훌륭한 기술의 대책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연 1회 이상의 보안 취약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취약점을 해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1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 보안 취약점이 먼지라고 생각한다면 1년에 한 번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 뒤에 먼지가 안 쌓입니까? 그래서 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갖는 것도 금융당국에서는 좀 보안의 책임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FDS나 악성코드 탐지 체계를 좀 고도화시켜줄, 사이버 위협의 모니터링을 좀 강화시켜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파이어를 하나 놓고 망 연결해가지고 뒤에다 백신 하나 놓고 상용 백신 하나 놓고 우리 다 했다. 그걸로는 현재의 해킹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리적인 망 정책 금융 분야에서는 이 금융의 데이터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망 분리 정책은 분명히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제시한 3가지 정책의 방향으로 나가줘야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뢰성도 확보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저희가 갈라파고스 섬에서 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깊이 있는 분석, 알고리즘까지 저희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가 여유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충분성은 좌우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사실은 이제 금융보안원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원래 참석하시기로 했던 패널 선생님들이 계시면 참 좋은데 금융 분야에서 지금 이제 보안 쪽에서 하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상당히 중요한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밝혀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금융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나는 금융권이다. 아니면 나는 금융당국이다. 뭐 이런 분들이 한 말씀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네, 조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5분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혁신 기업, 그 다음에 보안 기업 이렇게 상당히 이질적일 수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이 무너지면 우리가 금융위기를 2차례나 겪었잖아요. 심하게. IMF도 겪었고 또 10년 후에는 지혜롭게 넘어갔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금융사들이 막 무너지고 여러 상황을 경험했는데 굉장히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융에 관한 문제를 그냥 혁신적인 서비스로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사고가 나면 급격하게 우리가 뭐 조금 보이스피싱 정도 당하는 거 가지고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뱅크런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좀 저보다 좀 깊이 있게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군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넘겨서 혹시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좀 토론을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이제 본인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토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상 작동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핀테크에서 CIS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아까 처음에 그 김승주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요? 공고안을 작성을 할 때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이제 도메인 단위의 막분리에서 데이터 기준으로 하는 막분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석윤 교수님이 이번에 말씀하실 때는 사실 우리 은행에서 다루는 데이터도 민감 데이터는 없고 다 그 중요한 기밀 데이터는 없고 다 그냥 민감한 데이터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 단위의 망분리에서 데이터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망분리로 간다고 하면 어떤 가이드 해주실 수 있는 데이터 분류 체계라든지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막상 사실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어제 여기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핀테크라고 한다고 하면 핀테크는 또 자생적으로 우리는 은행이야, 뭐 증권이야 이렇게 하는 핀테크보다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금융권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핀테크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까지 어떤 분류 체계를 갖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감이나 금감원 같은 거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거기는 기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농협, 뭐 국민은행, 뭐 증권사 이런 데는 거의 국가기밀이 없거든요. 비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거의 개인정보예요. 민감한 개인정보들 때문에 대부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공유를 해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서 묶여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승규 교수나 저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김승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체 토탈을 위해서 데이터 분류를 하라는 거고, 저는 그건 그 방향은 맞지만 당장 시급한 데는 금융권이거든요. 사실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커다란 부가가치를 나올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막 금융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위가 금융 데이터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공공기관하고 이 분류 기제를 금융사들이 어떻게 2개 등급이든 3개 등급이든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1등급이고 요 데이터는 3등급이고, 사실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사와 금감위, 금감원, 금융당국에서 독자적으로 금융데이터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8년인가에 전 국가기관을 상대로 분류를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명확한 분류 기준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워낙 많은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범주만 한 게 20년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가치가 없고요. 데이터가 지금 엄청 20년 전보다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금융당국에서 바로 지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참고할 만한 기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추가 그냥 쓰시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같이 보안 가르치는 사람들 자산 식별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켜야 될 데이터를
구분해낸 다음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게 자산 식별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는 그 자산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준도 되게 많고요. 각종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관들, 우리 업체들이 스스로 자산 식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사차이에서 뭐 군이나 이런 쪽에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자산 식별 뭐 이러면 그까짓 거 분류 체계 뭐 한 달, 두 달 돈 때려박아서 하면 금방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외국에서 그런 거 만드는데 한 2년씩 예산 퍼부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산 식별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안 해본 걸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해당 영역에 있는 소위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곳이 외국에 이런 거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떤 참조할 만한 문헌을 주는 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산 식별한다, 무슨 문서 체계 만든다 이러면 R&D가 아니니까 R&D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게 분류 체계가 나오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 모처에서 이 분류하는 걸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차위 권고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가이드라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네거티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업체에 계신 분들이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포지티브 규제였죠. IT 환경이 빨리 보급이 되면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각종 가이드라인을 내고 야 이거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가이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죠.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이제 명확히 지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는 해당 산업을 빠르게 보급시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시에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북한이 한 해킹 중에서도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것도 꽤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정부에서 가이드를 안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런데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자산 식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아까 어떤 피해 보상 얘기가 나왔었죠. 굉장히 막대한 과징금을 낼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는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블록체인 거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4차에서 네거티브 규제나 블록체인 관련한 얘기를 해보시면 규제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책임은 어떻게 지고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이 사실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사실은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문서를 나누거나 자산을 식별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 문헌 정도는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가이드라인 분석 분류 체계를 만들어준다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분류 체계에 관하여 또 한 말씀, 예. 뭐 간단한 그 현업 실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의 분류를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가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이고 1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세 번째는 기업의 영업비밀. 나머지는 그 밖의 모든 것.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했을 때 중요한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망분리의 대상은 1등급에 해당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에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 규정 15조 1항 3호가 내부운영 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것을 망분리 대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등급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것이 인터넷과 차단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 해당되는 고객 개인 신용 정보를 다루는 이것을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여기에 요 수준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이 현업의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IT 기업들이 다른 분야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받고 있다가 쭉 하다가 전자금융업 등록하는 순간에 거기에 불일치 때문에 이제 위반이 생기고 제재가 생기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수준으로 이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점에서 자산의 분류와 이 망분리의 현재 개정 방향에 대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답변을 해서 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다른 질문이나 토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또 조금 더 생각하시는 동안에 분류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전에 우리 샤일스 선생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이소영 교수님께서 국가기밀, 이소영 교수님은 국가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기밀 정보를 이제 공적 관점에서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금융회사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의 본질은 전부 돈으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원래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돈으로 다 환산하는 거예요. 이 자산이 유출되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돈이 얼마일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분류가 금방 이루어져요. 이 중에는 정부로부터 규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징금이나 또는 그 결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십조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산을 다 들여서라도 보호해야 되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이 정도는 사실은 누출이 돼도 사실은 돈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돈보다 더 적게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그렇게 관리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위탁도 주고 남한테 관리도 하게 하고 내가 쓸 때만 쓰면 되니까. 그런 정도의 분류체계 방식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괴로운 상황은 이것이 전부 규제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CISO가 구속되는 문제라면 그냥 냅두자. 내가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건 좀 덜 투자해도 되겠군. 이런 말하자면 모럴 해저드가 가능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반대적으로 그 형사처벌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매우 강한 규제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완화시키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제도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본질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금융제도를 완벽하게 민영화하거나 완벽하게 자유화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뱅크를 만드는 것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를 심사 중에 있나요? 어떻게 지금 얘기 중에 있죠. 그렇게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터넷 은행 서비스를 만들어서 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행위 규제들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새 회사에서 그냥 우리 카카오뱅크 이런 거에서 쓰는 혁신 서비스를 기존의 은행 서비스가 또 다 따라 하기 시작했죠. 원래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금융규제나 금융제도를 운영하는 근본하고 지금에 있는 혁신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혁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돼요.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이게 핀테크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금융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정부가 먼저 해야 되나?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사실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된다면 우리도 사실 그걸 우길 이유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을 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뭘 하냐면 완화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계속 관성에 의해서 정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작업을 안 하고. 그런데 먼저 치고 나가는 작업을 좀 해서 증명을 하고 데이터로 보여주고 사례를 만들어서 혁신의 결과를 이제 국민들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내면 금융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저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정도로 보시고 또 다른
커뮤니티브 최진호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조금 들어보니까 이게 뭐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더 살벌한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토스처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궤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 분리를 지원해주는 대신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 물론 그들이 사고를 치면 안 되지만 개인정보 같은 걸 유출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새로 시작하는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그게 공포스러운 규제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제 그 행동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시작 단계에서 그런 동력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너무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이게 좀 너무 세게 나가는 거냐 할 때.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지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유럽에 이미 작년 5월부터 시행된 GDPR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 매출액에 작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럽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유럽에 진출하려면은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현실이고, 그것을 이제 국가대 차원으로 GDPR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호 좀 호혜적으로 그런 그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처리 없이도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아직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정성 평가에 저는 기본적인 전제도 유럽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나라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출의 4%를 이미 유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기자님 질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그 규제의 대상을 핀테크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자신의 데이터 에셋을 분류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규제를 해야 된다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류 체계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가이드를 좀 내주는 그 규정을 완화해 주면,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업들은 그 핀테크 기업들은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 핀테크 기업에다가 그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공정거래 관련 사원에서 경쟁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실질적 책임은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아까 우리 김순희 교수님 말씀하고 이서영 교수님 말씀 중에 일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들어와서 자꾸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주겠다. 그래서 얘기하도 왜 못 주냐? 민감한 정보를 분류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건 줘라 라는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아마존까지는 안 주더라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주도록 하면 전산센터 그렇게 크게 운영 안 해도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개인정보 규제만 빼고는 줄까? 그럼 우리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를 별도로 빼가지고 다시 관리할 수 있나? 이래서 다시 보는 상황으로 우리가 등급 분류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데이터 에셋 애널리시스를 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산업법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정부 걸 좀 갖다 주라. 정부 거를 민간 클라우드 센터, 공중 클라우드 센터에다 넣도록 해주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뭘 줄까? 그렇게 보니까 다시 등급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기밀 분류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기밀, 정부에도 기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밀로 분류된 것 말고는 다 줘도 되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법의 의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기 책임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 그건 꼭 데이터만 분류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포메이션 리소스를 다 분류합니다.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파워 제너레이션이 없으면 정전 나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로 그래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차원의 풀스케일로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분류를 하는 거는 데이터의 분류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분류였어요. 그 시스템에서 무엇이 지나가든 상관이 없이 시스템의 대상을 보고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김승규 교수가 얘기하는 도메인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데이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그 가치별로 유통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아마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민감한 개인정보 때문일 겁니다.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가장 머리가 아프고 이것이 그 개인정보법 또는 다른 각종 법률에 의해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다 지키자니 너무 힘들고 그걸 자율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GDPR 같은 규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과징금이 묻니다. 구글이 금년 1월 달에 EU가 얼마를 물었냐면 649억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EU에 수출을 하거나 EU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든 수출하는 업체들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처럼 외국은 어떤 가이드, 기본적인 가이드라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잘 보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정성 여부를. 그래서 그걸 잘 못하면 엄청난 과징금이 물어들어옵니다. 단순히 뭐 CI에서 구속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상은 이 보안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못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망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해서 기업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로도 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해킹 기술은 빨라지고 있고 기존의 기술들은 그 다음에 나온다고요. 막는 기술은 병이 나온 다음에 백신이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어떠한 기술을 찾아서 빨리 적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까지 뚫려가지고 내가 피해 보상금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물겠다? 이거를 과연 데이터의 가치를 지금 수준으로 또 바라볼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관에서 준 가이드라인 그대로 지켜서 이거 하면 되지. 이게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거티브 규제나 이런 거 일반 이제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그렇게 지라고 그러면 신생업체는 무슨 수로 거대 기업과 경쟁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예로 제일 많이 드는 게 페이팔하고 공인인증서 비교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페이팔 그러면 간편 결제하면서 안전하잖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팔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페이팔의 사고율은 공인인증서를 쓰는 인터넷 뱅킹보다 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페이팔은 초창기에 사고 엄청나게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터지면서 그 손해배상을 계속 해주면서 보안 시스템에 계속 투자를 하고 지금의 페이팔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신생업체는 초기에는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지금의 기업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배상 문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가입자 많이 늘려서 나 투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접근 방식 갖고는 네거티브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페이팔도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같이 발전하냐 하면 사이버 보험이 같이 발전하죠. 근데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를 부르셨는데 배상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도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생태계를 빨리 안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업체들도 배상의 문제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계속해도 더 재미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에 있는 망분리 규정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금융당국자들 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형식적인 상태에서의 보안 규제로 우리가 금융혁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늦추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우리 센터장님도 참석하시고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를 약속대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돈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신 걸로 믿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좋은 발제와 토론 또 열띤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